아니면 뭐죠? 그 점심을 저하고 먹자 그래서 먹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점심 제가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은 각자 먹고 수업은 뭐죠? 5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자, 296페이지 보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나와요. 1번 간이 기각 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딱 기피 신청이 있는데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결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각 결정할 수가 있고요. 2번 적법 기각 사유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또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먼저 기각하게 되고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의견서에 제출해 가지고 기피당한 법관은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명백한 소송 지연의 목적 등이 있다면 바로 기각한 것이 아니라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송 진행이 뭐가 되냐면 정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관이 재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인데 여기서 정지하여야 하는 소송 진행은 실체 재판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 절차를 말하며 구속기간의 갱실 절차나 판결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왜 기피 신청했냐면 재판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피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기피가 있더라도 뭐죠?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판결문까지 다 써 있고 다 끝나고 뭐만 남았죠? 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선고의 경우에는 굳이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또 한 해가지고 급석을 요하는 경우로는 멸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나 또는 사기 임박한 게 무슨 말이죠?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사기.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증인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도 급속을 요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뭐 하지 않아도 되죠?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정도 소송 진행 정지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기피 신청이 있는데 지금 구속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정지를 하게 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석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급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봐서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럼 정리해보자 말이죠. 자,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을 뭐죠? 정지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동그랗게 2번 본안 소송을 정지하는 것이니까 구속기간을 갱신하거나 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지할 필요가 없고요. 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정지할 필요가 없는데 급속을 요하는 것이 뭐냐?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멸실될 우려가 있는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또 증인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 6번 기피 신청의 관할입니다.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에요. 근데 지방법원 소속의 갑이라는 판사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기피 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지연 등이 명백하다면
갑 스스로도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간이 기각 결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갑은 뭐만 제출하게 되죠? 의견서만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피 신청이 정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같은 법원에 뭐에서요? 합의부에서 그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기피 신청 당한 법관은 입원해가지고 이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진짜 예외적인데 소속 법원의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법원에 판사가 3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근, 가장 가까운 상급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지 바랍니다. 의외로요, 법원에 판사가 많지 않아요. 판사가 많지 않고 특히 지원이나 또는 지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2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상급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기피 효과 1. 인용 결정.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청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법관으로 다시 재배당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소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송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참여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돼요? 항소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절대적 항소라는 말은 뭐예요? 2심 법원에 갈 때는 뭐죠?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 상고 이유는 뭐죠? 대법원이죠. 그죠? 3심 법원 갈 때는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회피입니다. 법관 스스로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척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제척 사유일 수도 있겠죠. 제척 사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은 없어요. 그렇지만 법관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이 뭐죠? 정상적인 판결을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 뭐 할 수 있죠?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자가 뭐예요? 범죄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여자가 옛날 여친이에요. 여친이면 뭐예요? 제척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친족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애틋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 재판 안 하겠다. 뭐 할 수 있죠?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 효과가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하고요.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이것이 회피 신청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스스로가 피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라고 하고요. 서면으로 하되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법관이지만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법원 주사나 법원 주사부도 어떻게 해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기피나 회피가 인정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타이틀만 기억하자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법관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사무관 등에도 뭐죠? 인정되는 제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통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통역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통역인의 경우에도 제척시킬 수가 있느냐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결론은 통역인도 뭐가 돼요? 제척 사유가 준용이 되고요. 또 만약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통역인이 통역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럼 사실혼 배우자면 진짜 가깝겠죠? 근데 멀은 아니에요? 친족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재척 사유가 아닌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통역인 스스로가 내가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말릴 이유는 없겠지만 통역인이 뭐인 경우에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재척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 바래. 그럼 판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통역인의 경우에도 재척 사유에 관한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돼요. 따라서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을 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삼을 수가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제4항에서 이제 법원의 관할이 나옵니다. 관할에 의해서 결론 보시면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지 문제가 뭐죠? 법원의 관할이 되는데 구별 개념해가지고 재판권과는 구별이 되고요. 2번 사무 분배와도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 개념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할의 결정 기준 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관할의 종류 해가지고 지금 사건 관할과 직무 관할에서 표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죠? 나중에 정리할 때 보시면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법정 관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할인데 1. 고유 관할 해가지고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정 관할을 고유 관할이라고 하고요. 1. 사물 관할 해가지고 단독 판사가 할 것이냐 합의부 판사가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뭐죠? 사물 관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물 관할이 뭐라고요? 단독 판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부가 판단할 것이냐 이게 뭐죠? 사물 관할이 되고요. 일단 원칙은 뭐예요? 단독 판사예요. 1심 법원은.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원칙은 단독 판사고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A에서 형량이 나와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1년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이건 뭐죠? 합의부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1년 이상.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재판하게 되는데 형이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판례는 핵심 판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봐야 되겠네. 그죠? 첫 번째 판례는 보시면 이렇게 다 있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사건의 법정형은 강구하기 시 단독 판사가 관할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면 누가 관할해야 돼요? 합의부가 관할해야 되는데 1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단독 판사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한데 특수절도, 상습절도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 상해, 폭행, 체포, 감금, 주거 침입 등.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예요. 이거를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가 좀 외워야 되겠죠, 그죠? 단순하면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특수 상습절도죠. 특수와 상습절도는 1년 이상이더라도 어디서 관할합니까? 단독 판사가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상습, 상해, 폭행이죠. 상습, 상해, 폭행도 뭐죠? 1년 이상이더라도 단독 판사가 관할하고요. 그
그다음에 사법 줄여가지고 경찰관의 직무유기죠.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죠. 특수 상습절도와 상습 상해 폭행 그다음에 경찰관의 직무유기는 1년 이상이더라도 합의가 아니라 누가 관할합니까? 단독 판사가 관할한다. 그 다음에 병역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다음에 병역법 위반이죠.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네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B번. 자, 했죠? 제척 기피 사건은 누가 관할하죠?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D번.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 합의가 스스로 뭐죠? 결정한 사건이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일단 원칙은 뭐죠? 단독 판사예요. 다만 첫째, 1년 이상이면 합의부. 둘째, 제척 기피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누가 관할합니까? 합의부가 관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군법원은 뭐 큰 의미 없어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토지 관할이죠. 지역적 관할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하는 이 법원들의 뭐죠? 지역적 관할을 말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2번 토지 관할의 결정 기준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고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당하는 법원은 범죄지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느냐? 첫 번째 기억할 거죠. 범죄지와 피고의 주소, 고소, 현재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2번에서 주의할 점인데 주소, 고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 용어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주소가 뭐냐면요.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를 주소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에요.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라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 뭐가 돼요? 거소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 뭐가 되냐면 현재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주로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주소는 뭐가 되죠? 서울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다가 원룸을 마련해 가지고 한 하룻밤 자고 와요. 그럼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주소 정도는 아니고 뭐죠? 거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재 여행을 떠나 가지고 설악산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설악산은 아무런 장소적 밀접성도 없이 그냥 머물고 있는 곳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현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의 관할은 일단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와 현재지가 되고 언제를 기준하는 거죠? 공소 제기시를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 제기시 당시에 주소와 거소가 토지 관할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들 각각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수개 법원이 토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는 인천에서 저질렀고요. 주소는 뭐예요? 서울이고 거소는 어디입니까? 부산이고 현재 지금 제가 어디냐면은 설악산에 있다. 그러면 요 여러 개의 법원이 뭐죠? 동시에 관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A번 범죄지 해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 실행 장소나 결과 발생지나 중간지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실행을 한 장소도 뭐예요? 범죄지고 결과가 발생한 장소도 뭐예요? 범죄지고 중간 지역도 뭐죠? 범죄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점은 예비죄나 음모죄도 음모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예비지, 음모지도 범죄지로 포함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단에 공동정범 해가지고 이 공동정범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를 들어가지고 가불병 세 사람이 뭐죠? 절도를 함께 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가불병이 뭐죠? 공범이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법적으로는 공범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죠? 공동정범이고 우리 흔히 일상적으로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공범이 아니라 뭐죠? 공동정범이고요. 그럼 법적으로는 공범은 누구예요? 교사범과 그다음에 방조범만이 뭐예요? 공범인 거죠. 이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고요. 실제 범죄에 참여한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따라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범죄 사실의 일부가 발생한 장소군 공모지도 범죄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이나 방조범, 종범에 있어서는 교사, 방조 장소나 정범의 실행행위 및 결과 발생 장소도 모두 범죄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정범의 경우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의 장소와 피이용자의 실행행위 및 결과 발생 장소 모두가 범죄지 포함됩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지가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 뭐죠? 아, 14세 14세 미만의 자를 이용해서 행한 범죄를 우리가 뭐죠?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처벌되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뭐죠? 간접정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범죄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용자의 이용행위 장소와 피이용자 14세 미만의 자의 실행행위 및 결과 발생 장소 모두가 뭐죠? 범죄지가 되죠. 부작위 보면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첫 번째 거 잊지 말자고요. 그죠? 범죄지란 범죄 실행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 결과 장소도 중간지도 뭐가 돼요? 범죄지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번 주소 고소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지는 토지가 하나가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민등록지는 뭐죠? 주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토지 관할과 상관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류 같은 건 작성할 때 주소 적으라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뭘 적어요? 주민등록지로 적는데 그거는 뭐죠?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입니다. 참고로 주소가 법적으로 한 군데여야 돼요? 여러 곳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주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예요? 주소잖아요? 주소가 여러 곳일 수가 있겠죠. 복수주의라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주소가 한 곳이 아니라 뭐죠? 여러 곳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강의를 하다가 언룸 걸어놓고 며칠 살면 그건 뭐예요? 거소에 불과한 건데 만약에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외간 여자하고 부산에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소가 서울하고 뭐죠? 부산 두 곳이 되는 거죠. 아무튼 주민등록지는 뭐가 아니에요? 주소가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지 말 그대로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지 있는 곳이라면 범죄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 관할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시면 불법 연행된 장소는 현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현재지가 관할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끌고 올 수가 있죠. 유리한 지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연행된 장소는 현재지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강제로 연행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현재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재지라면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이임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뭐죠? 포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하게 끌고 와서 현재지란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끌고 온 경우에는 그것도 뭐죠? 현재지로서 공소 제기가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에 뭐가 나오죠?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나오죠. 그죠? 넘겨보시면 읽어볼 건 아닌데 과거에 기억나시죠? 그 소말리아에서 뭐죠? 해적인 사건이 있는데 무슨 배죠? 강개토 대항함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뭐죠? 해적을 퇴치하고 해적을 뭐죠? 체포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국내 법원에서 뭐 했어요? 재판했죠. 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 거죠? 끌고 왔으니까. 현재지가 뭐죠? 토지 관할이 되기 때문에 재판 관할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선박 항공기 내의 범죄 특칙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선박 항공기 내의 범죄에 관해서는 주소지 등 이외의 선적지, 기저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시, 기착지에 대해서도 토지 관할이 먼저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소도 거소도 헌재지도 뭐죠? 토지 관할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요 네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검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범죄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범죄지가 부산이고 주소지는 서울이고 거소는 뭐죠? 거소는 인천이고 현재는 뭐죠? 속초에 있다. 이런 경우에 검사의 뭐죠? 선택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뭐가 되는 거죠?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급 관할입니다. 상소, 다시 말하면 항소나 상고, 항고에 관한 관할을 말하는데 1번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나옵니다. A 해가지고 나와 있죠. 전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재판부는 총 뭐죠? 4가지가 되죠. 왜냐하면 지방법원 안에 합의부가 있고 단독 판사가 있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은 다 합의부만 있고요. 대법원도 실제로 뭐가 있는 거죠? 합의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심 법원이 단독 판사였다면 2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의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심은 뭐가 되는 거죠? 대법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심 단독 판사에 대한 항소, 항고에 관한 2심 법원은 지방법원 뭐가 돼요? 합의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심 법원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고등법원이 뭐죠? 2심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심이 합의부라면 2심 항소, 항고 사건은 어디서 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이 절차,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죠? 상고가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죠? 항소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가 2심 법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A와 B 단독 판사가 1심 법원인 경우에는 항소, 항고 사건을 지방법원은 합의부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의 법제상 지방법원에 가면은 항소부라고 따로 합의부를 하나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등법원이 2심 법원이 되는 경우는 언제나 A와 B 해가지고 1심 법원이 뭐예요? 합의부인 경우에는 항소와 항고를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대법원은 무슨 사건 하게 돼요? 상고 사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이든 고등법원이 2심이든 상고 사건은 어디서 관할하게 되죠? 대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관련 사건에 관할해가지고 첫 번째 관련 사건의 의의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1번 1인이 범한 수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가지고 관련 사건이 나와 있는데 실체적 경합범은 관련 사건에 속하나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이에 속하지 않는다. 연속범, 상습범과 같은 포괄 일죄도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관련 사건으로서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뭐에 하는 거죠? 실체적 경합범에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주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해가지고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해가지고 공범도 관련 사건에 포함되게 되고요. 3번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장소도 동시범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소요죄니 무슨 불법 집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불법으로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시위를 하거나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죠? 관련 사건으로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죄 및 작물에 관한 죄도 관련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무고죄, 명예훼손죄, 증언거부죄는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왜 따로 쏘는지 아시겠죠? 다음 중 관련 사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요. 무고죄도 뭐가 아니에요? 관련 사건이 아니고요. 명예훼손죄도 뭐죠? 관련 사건이 아니고 증언거부죄도 관련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걸 나눠야 되냐면은 2번 관련 사건의 병합 관련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고유의 법정 관할이 없는 법원도 병합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수인이 실체적 경합범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범죄 경우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법원에 다시 할게요. 갑이라는 법원에 지금 A 범죄가 공소가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이 A 범죄의 관할 법원이 뭐예요? 갑이라는 법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얘가 이 A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B 범죄도 저지르고 C 범죄도 저질렀는데 이 B 범죄, C 범죄에 대해서는 갑 법원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체적 경합인 경우에는 이것을 몰아가지고 갑법원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합해서 한꺼번에 뭐죠?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관련 사건으로 인정이 된다면 법적인 관할이 아니더라도 병합해서 함께 심리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박스를 볼 건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물 관할의 본합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뭐예요? 지역 관할인 건데, 사물 관할이.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합의부 관할이기도 하고 단독 판사의 관할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몰아서 어디서 재판하게 되냐면 합의부에서 병합 관할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합의부가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더 명확하게 재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요. 주의하실 것은 2번 이러한 사물관할의 병합은 1심에서만 문제가 되고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보시다시피 항소심에서는 다 뭐예요? 합의부죠. 다시 말하면 1심에서만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고 항소는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다 뭐밖에 없어요? 합의부밖에 없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1심 법원에서만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뭐죠? 병합되는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관할의 병합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1번 보시면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권은 다른 사건까지 뭐죠? 관할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갑법원이 A 범죄에 대해서 뭐가요? 관할이 있는데 B 범죄와 C 범죄가 뭐죠? 관련 사건을 인정된다면 B 범죄, C 범죄에 대해서 뭐가 없더라도요? 관할이 없더라도 함께 뭐죠? 재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의 심리해가지고 A 관련 사건의 심리를 어떻게 해요? 병합 함께 하게 된다 해가지고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에서 나와 있는데 아까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가 나오는데 솔직히 너무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우측에 얘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얘는 가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핵심 판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B번 심리의 분리예요. 자, 이런 문제죠. 지금 갑법원에서 A 범죄, B 범죄, C 범죄를 병합해서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심리를 하고 있어요. 재판하다 보니까 굳이 그러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맨 밑을 보시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송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합 심리하되 병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된다면 이때는 심리를 분리해서 이송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정관할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법정 관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물 관할과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을 공부했고요. 재정 관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 관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 법원이 없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관할을 창설, 변경하는 제도를 우리가 재정 관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 관할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죠? 관할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법정 관할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관할을 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정 관할이라고 하는 거죠. 1번 관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명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관할 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없다면 그때는 상급 법원이 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고요. 지정 사유는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 2.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지정 절차 같은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서 규정이 있는 법정 관할이 있다면 그냥 관할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지정 관할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2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할의 이전이 나옵니다. 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재판을 진행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죠. 자, 법정 관할이 갑법원이에요. 그래서 갑법원에서 재판을 하긴 하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관할의 이전이라고 하고요. 일단 검사나 피고의 신청으로 이전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사건 이전과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3번 토지 관할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단독 판사 관할인데 검사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서 합의부로 가는 일은 없는 거죠. 뭐만요? 토지 관할의 경우에만 관할의 이전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이전 사유가 뭐냐? 1.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재판 불가능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할 법원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관할을 뭐 한다는 거죠? 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어쩌저쩌 해가지고 법원을 구성할 수가 없는 경우. 2번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재판할 수 없는 경우.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검사나 피고는 관할의 이전을 뭐 하게 돼요? 신청하게 되고요. 3번은 뭐냐면 공평의 유지 해가지고 가입해야죠. 다시 말하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했다가는 그 사람이 판결이 뭐죠?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할 때는 관할의 이전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있느냐? 3번 읽어볼게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을 재판에 공평 유지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다. 밑으로 보시면 그 지방 주민의 피고인에 대한 증오나 뭐 동종 열연, 어련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재판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 판단한다면 관할을 이전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에 그 검사이신 분이 아이를 때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이가 뭐죠? 죽었잖아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면은 그 검사가 쳐 죽일 놈은 맞죠. 그죠? 쳐 죽일 놈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죠? 애가 가출했길래 어떻게 해요? 좀 심하게 때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죽었다. 그죠? 맞죠? 그러면 그게 살인죄인가요?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만 판단한다면 심하게 때렸으니까 뭐요? 폭행이죠. 근데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로 아이가 뭐예요? 죽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폭행치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폭행치사면 형벌이 굉장히 약해요. 살인죄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집행유예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 여론은
온 사람들이, 온 나라의 엄마들이 목사죠, 그죠? 그 목사를 쳐 죽일 놈으로 인정하고 있고, 언론마다 그저 그 목사를 아주 완전히 인간 망조가 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팽배하고 있는 거죠? 증오가 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할 이전을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어디로? 우리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면 되냐, 그죠? 갈 데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서울만 벗어나면 돼. 그 사람 부천인가요? 부천만 벗어나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나 그 종화는 증오는 뭐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단지 직업이 목사란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죠? 또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그 부모들의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여론 때문에 그분이 심한 처벌받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 얘기지만, 자식을 죽임으로써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요, 죽인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진짜 천인공날 만행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식이 죽음으로써 가장 고통을 느끼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그 범행을 한 누구이기도 해요? 부모이기도 하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관할 이전할 수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그죠? 절차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 맨 밑에 거 보시게 돼요. 3번 보시면 소송 절차를 정지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관할 이전 사유가 있어서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 드시고요. 점심 드시고 2시 반에 다시 모여서 관할의 경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